시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서 사세요.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결혼 30년 만에 며느리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딱 49제가 지난 날 며느리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68세 박순자입니다. 평생 이 집을 지켰습니다. 남편과 함께 손에 땀을 쥐고 벌어서 마련한 이 집. 아들 넷을 이 집에서 키웠습니다. 그중 첫째 며느리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하지만 결국 제가 이겨낸 이야기를요. 처음엔 착했던 며느리. 며느리 김미선은 처음엔 참 착했습니다. 아니, 착한 척을 정말 잘했죠. 결혼식 날 패백을 드리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신혼 첫 해에는 정말 모범 며느리였어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국을 끓이면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며 달려왔고, 명절 때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전 부치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남편 친구들이 오면 웃으며 과일을 깎아내왔죠. 어머니 정말 며느리 복 터지셨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그때는 정말 감사했어요. 큰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알고 보면 다 똑같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변화의 시작. 변화는 며느리가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시작되었습니다. 손주 태준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면서부터였죠. 저는 한 달 동안 며느리 수발을 들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빨래를 하고 아기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제가 먼저 일어나 달래주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일어나려 하면 제가 말렸습니다. 아니야, 넌 몸조리 해야지. 내가 할게. 그렇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제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어요. 며느리도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옛날식으로 애 키우면 안 돼요. 육아책 좀 읽어보세요. 아기에게 물을 먹이려다가 들은 말이었습니다. 예전엔 돌전 아기한테 보리차라도 먹였는데 요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였죠.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배워야지요. 시어머니, 애 안을 때 목을 잘 받쳐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안으면 애 목 다쳐요. 손주를 안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예전 같으면 어머니, 이렇게 안으시면 더 편할 거예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을 텐데 이젠 명령조였습니다. 알았어. 제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2년 뒤 며느리가 둘째 딸 지은이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며느리의 태도가 확연히 달랐어요. 어머니, 미역국 너무 짜요. 제가 붓는데 이렇게 짜게 끓이시면 어떡해요. 시어머니, 아기 기저귀 이렇게 채우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다 일회용 기저귀 쓴다니까요. 어머니, 제 방 좀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수유 중이잖아요.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며느리가 둘째까지 낳느라 힘들 거라고 조금만 참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집의 명의가 바뀌다. 며느리가 산후조리를 끝내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뭐? 갑자기 왜? 아이들도 컸고 제가 가장인데 집 명의가 아버지 이름으로만 되어 있으니까요. 나중에 상속 문제도 복잡하고. 남편이 개입했습니다. 그래, 큰아들한테 넘기는 게 좋겠다. 어차피 장남이 물려받을 집인데. 저는 뭔가 불안했지만 거부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하고 아들도 원하니까요. 그렇게 집 명의가 큰아들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명의가 바뀌고 나서 며느리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어요. 이제 이 집이 자기 집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구박의 시작. 어머니, 거실에 이런 옛날 가구는 좀 치우면 안 돼요? 너무 촌스러워요. 제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장롱을 가리키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 장롱은 제 어머니가 혼수로 마련해 주신 거였어요. 40년이 넘은 물건이지만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얘야, 그건 내 시할머니가 주신 거란다. 그래도 요즘 세상에 이런 걸 거실에 두면 어떡해요. 우리 집에 손님 오면 창피하다니까요. 결국 그 장롱은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시어머니, 김치는 좀 덜 짜게 담그세요. 애들 건강에 안 좋아요. 김장을 하는데 며느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김치를 담가왔어요. 동네에서 제 김치 맛있다고 소문난 집이었는데 며느리는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얘야, 우리 집 김치는 원래 이렇게 담그는 거란다. 그게 옛날 방식이잖아요. 요즘은 저염식이 대세라니까요. 어머니 방식대로 하면 애들 혈압 올라가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 건강을 위한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 또 애들한테 과자 주셨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학교 끝나고 온 손주들에게 제가 사둔 과자를 주었더니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안하다. 애들이 배고파해서. 배고프면 제가 준비한 간식 주면 되죠. 어머니가 사오신 그런 정크푸드 말고요. 정크푸드라니. 제가 손주들 생각하며 마트에서 고른 과자가 정크푸드래요. 어머니, 요즘 노인네들 다 경로당 가시던데 어머니는 왜 안 가세요? 경로당? 네, 거기 가시면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고 심심하지도 않으실 텐데. 맨날 집에만 계시니까 우울해 보이세요. 며느리는 제가 우울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제가 집에 있는 게 불편한 거였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의 병환.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이 편찮으셨습니다. 폐렴으로 입원하셨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병원 가서 저녁 늦게 집에 왔죠. 남편 손을 잡고 식사를 챙기고 간호사 선생님들께 여쭤가며 남편을 돌봤습니다. 큰아들은 일주일에 2~3번 들렀습니다. 그나마도 30분 있다 가곤 했죠. 며느리는 처음 입원했을 때 딱 1번 왔어요. 그것도 10분 있다가 애들 봐야 해서요라며 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며느리의 SNS였습니다. 우연히 둘째 며느리가 보여줘서 알게 됐는데 거기엔 병원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힘든 시간이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시아버님 쾌차를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한다고요? 1번 왔는데? 동네 사람들 댓글에는 효부네요. 시부모님 복 많이 받으셨어요. 같은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이는데 저만 진실을 아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2달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집에서 요양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뭐? 요양원? 네, 집에서 모시려면 간병인도 써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요양원 가시면 전문적으로 케어해 주잖아요. 얘야, 내 시아버지는 집에서 요양하실 거야. 어머니가 다 하시게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신데요. 내가 한다. 결국 남편은 집에서 요양하셨습니다. 저는 24시간 남편을 돌봤어요. 식사 챙기고 약 먹이고 목욕시키고 대소변 처리하고. 며느리는 거들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아버님 방에서 냄새나요. 환기 좀 자주 시키세요. 어머니, 아버님 기침 소리 때문에 애들이 잠을 못 자요. 방음이라도 해주세요.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버티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49제가 끝나고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조문객들이 많이 왔어요. 남편이 동네에서 인망이 두터웠거든요. 며느리는 상주복을 입고 조문객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님을 모시지 못한 게 너무 한이 됩니다. 조문객들은 며느리를 위로했어요. 효부시네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정말 훌륭하세요. 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남편 장례인데 싸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49제를 지내던 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다 가고 집에 저 큰아들 며느리만 남았을 때였죠.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도 독립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뭐?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다니시는 게 어떠세요? 얘야, 무슨 소리야. 여기가 내 집인데. 며느리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는 이미 저희 앞으로 넘어왔어요. 법적으로도 이 집은 저희 집이고요. 그건 그렇지만 어머니 방도 이제 둘째 아이 방으로 써야 해요. 태준이가 크는데 혼자 쓸 방이 필요하잖아요. 어머니는 작은 방 쓰시면 되고요. 작은 방? 아니면 나가서 사시든지요. 요양원도 요즘 좋은 데 많던데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옆에 있던 큰아들을 봤어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야, 너도 이 생각이냐?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동의였죠. 얘들아, 여긴 내가 30년을 살던 집이란다. 너희 아버지랑 나랑 손에 땀 쥐고 벌어서 마련한 집이고. 그래서 큰아들한테 물려주신 거잖아요. 이제 저희가 주인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쫓겨나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에서 쫓겨날 거라는 생각에 눈물만 흘렀어요.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어머니가 여기 계속 계실 거면 월세를 내셔야 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월세? 네, 어머니도 공간을 쓰시는 거니까 당연히 비용을 내셔야죠. 아니면 나가시든지요.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내 집에서 월세를 내라니. 며느리 얼굴을 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알았다. 나갈게. 현명한 선택하셨네요. 언제까지 짐 빼실 건가요? 이번 주 안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하다고요.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감사하다니. 짐을 싸다. 일주일 동안 저는 짐을 쌌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것들을 박스에 담았어요. 남편의 옷까지, 아이들 어렸을 적 사진, 결혼 앨범, 남편이 사준 목걸이, 시어머니가 주신 가락지. 하나하나 짐을 싸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에 제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았고, 부엌에서는 명절 음식을 만들었고, 안방에서는 남편과 속삭였습니다. 둘째 아들 영호가 와서 짐을 옮기는 걸 도와줬어요. 엄마, 형수가 너무하네요. 내가 한마디 해줄까요? 아니다. 그냥 가자.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 방 하나 있어요. 그래, 잠깐만 신세질게. 셋째 아들 민수도 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형이 어떻게 엄마를 내보내요? 괜찮다. 너희 형도 어쩔 수 없었을 거다. 무슨 어쩔 수 없어요. 형수가 너무 심한 거죠. 제가 형한테 전화할게요. 하지 마라. 가정 싸움 시키지 말고. 넷째 아들 진우는 멀리 부산에 살아서 전화만 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올라갈게요. 형한테 한마디 하고 올게요. 아니다. 내일이나 잘해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억울했고 너무 분했습니다. 떠나는 날, 짐을 다 싼 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손주 태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응, 할머니 잠깐 다녀올게. 언제 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이 집에 다시 올 수 있을지 저도 모르니까요. 할머니, 저도 같이 갈래요. 안 돼, 넌 엄마랑 있어야지. 싫어요.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나와서 태준이를 끌고 갔습니다.
태준아, 할머니는 바쁘셔. 우리 들어가자. 태준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아들 차를 타고 집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제가 40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둘째 아들 집에서 둘째 며느리 은정이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고마웠지만 미안했습니다. 저 때문에 둘째네 가족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 같아서요. 밤마다 작은 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생각도 나고 쫓겨난 집 생각도 나고 저를 쫓아낸 며느리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밤에 우시는 소리 들렸어요. 은정이가 걱정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어머니 큰 집에서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큰 언니한테 한마디 할까요? 아니다. 그냥 내버려둬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며느리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어요. 우연한 발견. 둘째 집에서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며느리를 봤어요. 근처 카페에 앉아 있더군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처음엔 남편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니었어요. 모르는 남자였고 두 사람이 너무 가깝게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그 남자 팔을 만지는 것도 봤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혹시 이게?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조사 시작. 집에 돌아와서 둘째 며느리 은정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은정아, 큰 며느리 요즘 어떻게 지낸다니? 큰 언니요? 잘 지내는 것 같던데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요즘 큰 언니 자주 외출하신대요. 필라테스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필라테스. 정말 필라테스만 다니는 걸까요? 저는 다음날 다시 그 카페 근처로 갔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또 나타날까 해서요. 오후 3시쯤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그 남자와 함께였어요. 저는 뒤를 밟았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근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역시 그랬구나. 증거 수집.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를 미행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 남자를 만났어요. 저는 매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페에서 손을 잡는 장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볼에 키스하는 장면.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큰아들에게 바로 말해야 할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태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어요.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갈게. 다시 집으로. 며느리가 있는 집, 아니 제가 쫓겨난 그 집에 다시 갔습니다. 석 달 만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 태준이와 지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을 안았어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왜 안 와요? 할머니가 바빴어. 미안하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제가 약속이 있어서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약속? 내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 남자친구 말이겠죠. 그래, 다녀와라. 며느리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어주고 간식도 만들어줬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좋은 시간. 불륜의 시간 말이죠. 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너 요즘 누구 만나니?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하지 마라. 다 알고 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누구냐? 저 남자가. 어머니 이건 내 아들한테 말할까? 아니면 내가 알아서 정리할까?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철수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왜 내가 입 닥치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진작에 그럴 걸 그랬어야지. 날 내쫓고 내 아들 속이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어머니, 난 널 용서 못해.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내가 다시 이 집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넌 나한테 제대로 대접해. 그럼 내 비밀은 지켜주마. 며느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집의 주인이 되다. 다음 날 저는 짐을 싸서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원하는 방, 제일 큰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증거를 쥐고 있으니까요. 어머니 식사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아침마다 제 방에 와서 식사를 챙겨줬습니다. 어머니 목욕 도와드릴까요? 어머니 이것 좀 드세요. 몸에 좋대요.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잘 대해줬어요. 물론 진심은 아니겠죠. 하지만 저도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대접받는 거였으니까요. 큰아들 철수는 제가 다시 돌아온 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다시 오시고. 내 아내가 모시고 싶대서 왔다. 철수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어머니를 너무 보내드린 게 후회됐어요. 다시 모시고 싶어요. 철수는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시작. 저는 천천히 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골적으로는 아니었어요. 조금씩 은근하게요. 얘야, 오늘 저녁은 내가 먹고 싶은 걸로 해라. 갈비찜 먹고 싶구나. 며느리는 힘들어도 갈비찜을 만들어야 했어요. 얘야, 장롱 다시 거실로 가져와라. 창고에 두니까 곰팡이 생기겠다. 며느리는 남편과 함께 무거운 장롱을 다시 거실로 옮겨야 했습니다. 얘야, 김치는 역시 짜야 맛있는 거야. 이번엔 제대로 담가라. 며느리는 제 방식대로 김치를 담가야 했어요. 하나하나 제가 당한 것들을 돌려줬습니다. 며느리는 참을 수밖에 없었죠. 저한테 약점이 잡혔으니까요. 며느리의 변화.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오만하지 않았어요. 조심스러워졌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 방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 알았어? 네,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어머니를 내쫓고 이 집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 정말 잘못했어요. 그 남자는? 끊었어요. 완전히 연락도 끊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사과는 받았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앞으로 한 번이라도 나한테 함부로 대하면 그땐 용서 없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가족의 화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아들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였어요.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엄마를 내보낸 거 평생 후회할 거예요. 철수야, 엄마가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저는 그 은혜를 몰랐어요. 며느리 눈치만 보고. 정말 불효자였습니다. 철수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다. 엄마도 이해한다. 내 처지가 어려웠을 거야. 다른 아들들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잘할게요. 엄마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세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됐어요. 앞으로는 진심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 후, 이제 저는 다시 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변했어요. 진심으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자주 보게 됐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니, 그때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는지. 다 지난 일이다. 아니에요. 제가 그 벌을 받았어요. 어머니한테 한 짓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며느리는 이제 진짜로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와의 관계도 정말 끊었는지 SNS도 거의 하지 않게 됐어요. 집안일에 집중하고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쓰고 남편한테도 잘합니다. 저는 며느리한테서 받은 핸드폰 속 사진들을 모두 지웠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복수할 필요가 없었어요. 결말. 지금 생각해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쫓겨날 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가 평생 지켜온 집에서 내가 키운 아들 가족에게 버림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견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비록 며느리의 약점을 잡는 방식이었지만 그 덕분에 제 자리를 되찾았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로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며느리 눈치 보고 손주들 때문에 참고 아들한테 미움받을까봐 입 다물고. 하지만 언제까지 참기만 할 순 없습니다. 때로는 싸워야 해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이제 이 집에서 당당합니다. 며느리한테 눈치 보지 않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남편 제사 때도 제가 주관합니다. 며느리는 제 옆에서 도와줄 뿐이에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심이고 며느리는 협조자입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저입니다. 며느리가 아니에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며느리한테 밉보일까봐, 아들한테 버림받을까봐, 손주를 못 볼까봐 참기만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말하고 필요하다면 싸우세요. 저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며느리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한때는 당신처럼 젊은 며느리였고 평생 그 집을 지켜온 주인이에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당신도 며느리에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세월은 돌고 돕니다. 지금 당신이 시어머니한테 하는 행동을 나중에 당신 며느리가 당신한테 그대로 할 거예요. 저는 이제 편안합니다. 더 이상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제 집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인생은 길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끝.